청와대 브리핑 나가는 동안에 새로운 분들 나오셨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원일이 SBS 선임기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 것은 어제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와대 앞 풍경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50년 만에, 정확하게는 49년 만에 청와대 앞길이 시민들에게 24시간 완전 개방된다고 합니다. 어제 청와대가 이렇게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50년 만에 개방되는데 돌려준다는 거죠?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라는 거. 미국의 백악관처럼 그 앞에서 사진 촬영하는 걸 좀 허용하겠다는 거고요. 경호 자체가 이제는 낮은 경호, 열린 경호로 간다. 이런 선언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사용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혁명적인 변화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1968년 1.2.1 사태, 김신조 그 일행이 31명이 당시 세검정까지 넘어와서, 사실은 청와대에 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통제가 되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바로 직후부터 1993년부터 지금 일부 개방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새벽 5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돼 있었고 동절기에는 6시부터고요. 그런데 청와대 다 출입을 저도 기자로서 했지만 그 청와대 앞길 한 430m 정도 되는 데서는 전부 경찰이 통제를 했었습니다. 개방됐어도 다 물어보고 통제를 했었는데 완전히 풀겠다는 거고 경복궁 돌담길을 다 자유롭게 걷게 돼 있는 거고 다만 청와대 그 앞에 인도는 걷질 못하게 앞으로도 그런다는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이 청와대를 자유롭게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게끔 또 사진 촬영을 허용할 수 있게끔 한 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더 다가가겠다, 더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취지를 실천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제도의 대통령 휴양지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첫 해에 거기서 휴양을 했죠. 그 저도도 앞으로 국민한테 돌려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도 지켜지는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은 어제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소통과 탈권위의 상징적인 어떤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50년 동안 막혀 있었잖아요. 저도 사실은 가보질 못했어요.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가보고 싶거든요. 가보고 싶은데 가까이 가기 좀 어려웠던 장소. 어떻게 보면 또 공포감까지 들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좀 열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조치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편안한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그런 메시지로 좀 들립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광화문 집무실을 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어떤 시작의 일환이고 일종의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성역은 없다. 어디든 국민들은 가서 미국처럼 사진 촬영도 하고 편안한 어떤 공원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청에서 정보 하나 좀 드릴까요? 예. 광화문 광화문 정문에서요. 경복궁 둘레길 따라서 밤에도 쭉 한 바퀴 도는 게 가능해졌고요. 원하는 곳에서 멈춰서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드론은 안 되고요. 드론은 못 띄운다. 드론 촬영은 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가면서 그렇다고 검문 검색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검문 검색 받습니다. 중간중간에 포인트가 있어서 지키는 경찰관이 물어봐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저도 이제 여러 차례 그 경험이 있는데 어디 가십니까가 인사말이었었어요. 경례를 착 하고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묻던 이제 경찰관들이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들하고 인사 자유롭게 나누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디 가십니까 이럴 때 좀 산책 좀 하려고요 하면은 안 들여보내. 아니 낮에는 됐었죠. 낮에는 됐는데 밤에는 안 그렇죠. 됐죠. 밤에는 지금 이제 통제구역입니다. 네. 못 들어가십니다. 이랬었는데 이제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수고하십니다 하고 그냥 걸어서 그렇죠. 바로 된다는 거죠. 예, 정말 그렇게 가셔도 돼요. 이른바 쌍전벽해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경호 문제 때문에 사실 그동안은 이렇게 다 통제를 했던 건데 경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어제 주목되는 그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있었어요. 청와대 경호실장이 직접 나와서 이 청와대 앞길 개방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다. 이게 54년 만이라고 합니다. 주영훈 경호실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경호실장으로서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점에서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주신 시민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시민 입장에서 어디 가십니까 보다는 먼저 안녕하십니까로 인사하는 근무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경호원들의 책무와 역할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사실 시민들은 좋아졌지만. 훨씬 더 어렵죠. 지금 3D 직업, 정부 바뀌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든 직업이 지금 청와대 경호실 업무가 됐다며요. 왜냐면 이게 낮은 경호, 열린 경호라는 게 말은 쉽지만 경호실 입장에서 보면 등에서 진땀 나는 거죠. 대통령이 스킨십이 많아지고 시민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좀 예측 불허인 상황인데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지금 낮은 경호로 가고 열린 경호로 가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이 행보는 그대로 지금 가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당장 그 국방연구소 갈 때도 지금 의전이나 어떤 경호 이거 강화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경호원들 굉장히 지금 힘들고 경호실 업무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선진형 경호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맞는 듯합니다. 미국 백악관을 봐도 그 앞에 수많은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촬영하고 자유스럽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보도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긴 하는데 이 결정적인 거는 정말 불상사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호실이 많은 신경이 쓰일 텐데 이제 이 청와대 앞길을 걷는 분들도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뭐 시위를 하다가 그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뭐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데 지금 개방한 그곳에 시위를 허용할지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면 개방이 안 됐지만 개방 안 된 쪽에 현재 누구나 갈 수 있는 쪽에 벌써 민노총이 천막을 치고 그 불법으로 도로 점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구청에서 다시 철거하라고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 사례로 정착이 돼서 다른 분들이 계속 가담을 하게 되고 또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우려스러울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백악관의 경우에 지금 두 분도 워싱턴 특파원을 하셨고 저도 했지만 그 도로가 지금 우리 청와대 앞길보다 넓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훨씬 넓기 때문에 경호하기가 또 편한 측면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도로가 좁기 때문에 앞으로 경호실이 상당히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찾는 분들이 어떤 에티켓을 잘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백악관 앞길은 저 남쪽은 워낙 큰 길이니까 네. 차량이 다니지만 이쪽 북쪽 길은 아예 차량이 안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도로도 넓고요. 그리고 또 백악관 앞에서 볼 수 있는 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천막을 치고 뭐 10년, 20년 넘게 계속 매일 시위를 했던 할머니도 계시고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될지 지금 이미 민주노총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법 절차를 지켜서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발생하고서 거기 천막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게 몇 년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점차 줄어들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천막을 쳐도 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50 몇 년 만에 이 생긴 일종의 국민적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이렇게 천막을 쳐놓으면 사실상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사실 당혹스럽습니다. 여기 좀 즐기고 싶고 이런데 이렇게 민주노총이 천막을 해버리면 그것도 이제 도로법에 위반되는 어떤 설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설치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법을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설치 안 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이런 장면에서는 제일 먼저 되면은 강성이지만 더 재고가 되거든요.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뭐 이제 경호실장 얘기가 참 굉장히 좀 신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4년 만에 얼굴이 안 보였던 경호실장이 나타나서 우리 이렇게 낮은 경호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국민적인 서비스 마인드가 좀 높아졌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경호실장의 서비스의 대상은 국민도 국민이지만 대통령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 부분에 좀 본인이 맡은 임무에 좀 충실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청와대 앞길이 오는 2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방됩니다. 26일 저녁 8시에는 대통령 부인 김정수 여사도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 26일 저녁에 청와대 앞길 한번 걸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볼까요? 조금 전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인사청문회 앞으로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당도 추경 예산안 논의에 대해서는 당장 합의해 주거나
뭐 합의문에 포함되는 거 거부하긴 했습니다만 인사청문회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미 지명된 후보자 가운데 일부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스스로 사퇴하든지 아니면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낙마시키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권,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세 분은 이미 각종 비리와 의혹만으로도 장관직에 부적합한 신부적격 3종 세트입니다. 이쯤이면 이 세 분은 평생을 통해 쌓아온 명예마저 더 이상 잃지 마시고 이제는 공직의 뜻을 접기를 충고드립니다. 대형 로펌에서 월 3천만 원의 초고액 자문료를 받는 등 사실상 방산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이미 방산 비리를 척결할 국방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원칙에 벗어난 인사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송영무, 김상권,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저희 당은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상권, 송영무 두 후보자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 입지 말고 중간에 뜻을 접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공통적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안 된다. 이건 공통분모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네요. 야당이 그렇게 좀 나오는 거는 공통분모로 가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기류가 있으니까 당연시 되는데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좀 여권 내 분위기, 이른바 민주당 내 분위기에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기류가 분명히 좀 감지되고 있어요. 뭔가 명확히 누군가 나서서 얘기를 하거나 서면으로 발표하는 사람은 없는데 기류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거는 위장전입이나 이런 문제까지는 다 셀프로 다 고지가 됐던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 고액 자문료 문제는 법 위반보다는 어떤 자격 문제, 방산 비리 척결, 국방 개혁의 적임자로서 로펌에서 그런 월 3천 황제 자문료 괜찮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 여권 내 우려가 좀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어요.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히긴 잡혔습니다. 28일 날 지금 인사청문회 열리고요. 29일 날 보고서 채택 여부가 지금 결정이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이 기류가 지금 대단히 아주 회의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여야가 진보 보수 진영을 떠나서 한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로 가면 매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조심스러운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어제 SBS 8시 뉴스에서도 저 부분 보도했습니다. 한상호 기자가 퇴임 후 법무법인 고문으로 월 3천만 원 그리고 법무법인 떠나서 방산업체 들어가서 자문하면서 월 800만 원 그래서 모두 받은 돈이 10여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액수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방산비리 척결은 국가 이적죄에 해당하게끔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랬는데 저분이 해군 참모총장 퇴임하신 이후에 지금 로펌에 가서 율촌에서 저분 말씀에 따르면 일주일에 이틀 근무하고 14시간 근무하고 약간의 활동비를 받는다 했는데 그 돈이 지금 3천만 원이란 말이죠, 올. 그 다음, 거기에서 2년 9개월 동안 9억 9천만 원 받고, 다시 방산업체 LIG 넥슨에서 올 800만 원씩 2년 4개월 정도 해서 2억 4천만 원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LIG 넥슨이 저분이 계실 때 해군하고 해병대 수주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저분이 물러나신 다음엔 다시 많이 떨어졌는데 이 역시 이 방산과 관련해서 로비 활동한 거 아니냐라는 이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후보자가 소명할지는 몰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겠다는 거고요. 오늘 정의당에서 그동안에 정의당은 민주당을 계속 도와준 정당이었는데 정의당에서도
이분이 국방부 장관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이 과연 납득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송영무 후보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이런 의혹들 너무 많이 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자문한 것은 방위산업 지식이 부족한 변호사들에게 국방과 방산 전문 용어와 배경 지식을 자문했다. 그리고 당시 겸직을 신청할 당시 수임료가 정해지지 않았고 얼마 받는지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월 3천만 원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때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가 거액의 수임료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상당히 논란이 됐고 결과적으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송영무 장관 후보자도 혹시 이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동안에 받았던 이 자문료가 너무 일반 국민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과정을 또 밟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게 이제 불법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3천만 원이라 그러면 1년의 연봉과 같은 수준의 한 사람의 그런 댓글이 이것을 있더라고요. 예, 한 달에 받는다. 이걸 뭐 몇 년 받아서 10억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서 가장 이제 과제가 이 방산 비리 척결이라든가 이 군 개혁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굉장히 중차대한 어떤 이슈들이 눈앞에 있는데 이런 분이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해명이 안 된 자체로 장관이 임명이 된다면 이런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길까? 국민적 의혹은 여기서 뭐 이 증폭이 되면 증폭이 되지 더 감소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위장 전입이라든가 뭐 고액 자문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른 어떤 후보자들의 상황과는 좀 달리 돈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돈? 그렇죠. 이런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은 청문위원들도 이제 볼 때 청문위원들이 그걸 좀 감안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아마 청문회까지 가는 것 자체가 이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분의 설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아까 자막의 두 번째 부분에 자기는 자문료가 얼마인지를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신청할 당시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겸직 신청을 언제 했냐면 이분이 3개월 동안 이미 율촌에서 월급을 월 3천만 원씩 받은 다음에 겸직 신청서를 직접 작성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네. 사실이라면 거짓말을 저는 한 그럴 셈이 가능성이 되는데요. 있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그때 본인이 친필로 쓴 거 아닙니까? 주 2회 이틀 동안 14시간 근무하고 약간의 활동비를 받는다. 이거를 자필로 썼을 시점은 이미 율촌에 취업을 해서 3개월 동안 월급을 받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저 설명이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처음에 그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한 1억 5천만 원, 연이죠, 연. 1억 5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3억 원 이상 받은 거로 지금 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이런 걸 잘 따져봐야 되겠죠. 적정 액수에 대한 국회 내에 불문율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안대희, 정동기 두 후보자들 때문에 4대 로펌에서 이른바 월 1억짜리 그 전관 예우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받으실 분들은 공직에 대한 뜻이 없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공직의 뜻이 있으신 분들은 검찰 고위직이나 그 법원의 고위직 같은 경우에 로펌에 갈 때 월 1억 원래는 그 정도가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거예요. 몸값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법조인의 경우겠네요. 법조인의 법조인. 경우에. 예. 그런데 공직의 뜻이 있으신 분들은 월 5천 이하로 낮춰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게 공공연하게 기준처럼 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월 5천도 정말 많은 많은 돈이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많은 돈이지만 그러나 그런 고위직 그 법조인들이 개업을 했을 경우에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와 형평성과 봤을 때 로펌에서 그 정도 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게 좀 불문율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문료는 그럼 적정한 게 얼마냐에 대해서 좀 국회 내에서 좀 논란이 많습니다. 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이 법조인들이 받는 몸값, 이 연봉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문료에 대해서는 월 3,000원 좀 많은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여야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합법이냐 아니냐 알았냐 몰랐냐 거짓말이냐를 떠나서 월 3,000 이 액수가 주는 이 거부감이 청문회에서 지금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일이 기자의 그 월 자문료의 적정 기준이 얼마냐. 사실 뭐 기준은 이제부터 만들어 없죠, 나가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상일 전 의원이 말씀하신 대목이 우리 한상호 기자 기사에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네. 국방과학연구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처음에 일을 하던 당시에 2009년 1월부터 법무법인에 재직했는데 겸직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는 3월 6일. 그래서 한 달 반, 2달 정도 지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2달 정도 1월, 2월 급여는 자문료는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 그 부분은 앞으로 뭐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송영무 후보자 입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상당히 야당이 벼르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뜨거운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야당. 제1야당은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이렇게 인사청문회 기다리면서 한번 큰 건 한번 터뜨리겠다 이렇게 의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다음 달 3일 전당대회 앞두고 비판 여론도 수용하겠다. 자유한국당이 거듭나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행시로 응원을 해달라면서 SNS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행시 이벤트가 정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오행시가 올라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자유한국당 오행시. 예전에 한번 이상일 전 의원이 제가 한번 운을 띄우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자. 자신감을 가지고 떳떳하게. 유리 멘탈이 아닌 강심장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나라. 국민들과 함께 우뚝 선. 당당한 더불어민주당 파이팅. 자유한국당 오행시를 SNS 이벤트를 했는데 마지막에 완전히 반전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자유한국당을 좀 비판하고 좀 냉소한다 그럴까요? 뭐 그런 류의 그 오행시를 어느 분이 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오행시도 있습니다. 이번에 김 교수님이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예. 자신 있게 시작한 유치찬란한 오행시 이벤트. 한 개도 자유한국당 칭찬하는 시가 없네. 국민들한테 이만큼이나 밉보였는데 당최 자유한국당은 해체 말고는 답이 없구나. 이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대외적으로 상당히 자랑을 하고 있는 이벤트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좀 반성하는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라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오행시라는 것이 읽고 나면은 돌아서서 그게 바로 외워져서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들 읽어보셨지만 눈 감고 다시 한번 외워서 하라 그러면 저기 기억 납니까? 예. 이 오행시는 그래도 자유한국당 응원하는 오행시가 있는데요. 김진애 전 의원이 그 오행시 이벤트와 관련해서 한 오행시를 인용을 해가서 정말 이거 한번 새겨볼 만한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김진애 전 의원이 그 인용한 자유한국당 오행시입니다. 자식 잃은 부모와 유가족에게 한 일들을 국민은 기억합니다. 당신들도 알고 있지요. 아마 이것은 세월호 참사 이런 부분들을 겨냥해서 쓴 오행시고 김진애 전 의원이 이런 대목이 정말 우리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글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욕설만 포함되지 않는다면 꼭 응원의 글이 아니더라도 그 건전한 비판의 글에 대해서도 약속했던 경품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오행시 이벤트 과연 몇 분이나 모두 참여하게 될지 지금까지 한 10,000명이 넘게 참여를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마감할 때까지 몇 명이 더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정치권을 떠나서 정부 청사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처음 발탁했을 때 청와대에서 설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영어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역을 전담하다시피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영어 사용하는 장면 못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신 영상입니다.
I would like to begin our conversation by repeating the deep sentiments expressed by my president on the death of Mr. Warmbier. The sentiment is shared by all of us. And then I am ready to discuss with you all the pending issues that we have on our table, and perhaps we can continue the discussion after the. It's a terrible tragedy. To try and help South Korean. 예, 외교부 출입 기자들 이제 앞으로 이러면은 좀 영어 정말 잘해야 되겠습니다. 좀 곤혹스럽겠죠. 성킴 전 주한 대사를 저희는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국무부 당국자로 저희는 만난 육자회담의 당국자로 만났어요. 예. 크리스토퍼 힐 대사하고. 조금 이따가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그 얘기부터 하시네요. 예, 근데 영어만 하는 줄 알았어요.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국무부 당국자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는 영어로 물어봤고 한국말을 전혀 안 하니까 한국말을 하는 줄 모르는 줄 알았죠, 저희는. 근데 그 국무부의 룰이 원래 그렇다고 그러네요. 다른 언어를 할 줄 알아도 기자들 앞에서 다른 당국자들 앞에서 자기의 모국어를 사용을 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나의 조직원들이 모르게 하면은 그거는 외교의 일단 매뉴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매뉴얼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양해를 구하고선 영어를 사용하는 점에 대해서 통역을 해야 하는 점. 왜냐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달려있는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 통역을 반드시 써야 한다. 이런 매뉴얼이 있다라는 주지시킨 전 기억이 좀 납니다. 강경화 장관은 일부러 그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경험도 없고 처음이고 그랬으니까 또 영어가 편하니까 의사소통이 되니까 저렇게 쭉 얘기를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 하나하나는 기록으로 남아야 되고 언론에 공개가 돼야 되고 언론에 기사화돼야 되고 그것이 또 미국으로 가서 또 통역이 되고 번역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외교 행위에 대한 어떤 경험 미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일부 분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말 영어 잘하시는군요. 이 영상 보고 SBS 비디오 먹어팀에서 만든 영상도 보고 그 영어만큼 출중한 외교력 보여주세요 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도 있는데 저희는 이 영상 딱 보고 나서 사실은 처음에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 외교부 기자도 힘들겠다는 그 생각과 함께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꼭 영어로 얘기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사실 이 영상 준비했거든요. 김 교수님 생각은요? 지금 사실 제일 편했던 사람은 미국에서 오신 저 대화의 상대분들인 것 같아요. 잘 귀에 들리는 영어를 했을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강경화 후보자가 아니라 이제 장관이거든요. 장관이고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말을 써야 되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인데 문제는 제가 왜 저렇게 영어를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역량이 의문시된다 많은 얘기들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나도 실력이 좀 있다. 이런 걸 한번 좀 대내외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좀 영어로 계속한 거 아닌가. 이번만이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일 의원님 생각은요? 강 장관이 영어 유창한 거는 다 알고 사실은 전임 장관들도 유창한 분들은 많죠. 그런데 그분들이 저런 오케이전에서 저런 상황에서 영어 쓰지는 않는데 강 장관이 아주 그쪽엔 좀 미숙했던 것 같고 다른 분들이 강 장관을 보필하는 분들이 좀 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강 장관이 지난번 청문회에서 이 사드 문제의 대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을 못했던 측면도 있고 또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여러 가지 질문에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그렇죠. 야당이 몇 가지 도덕적 흠결 그거에다가 그런 문제까지 더해주니까 이분이 외교부를 이끌 역량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반대를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 장관은 앞으로 그 점을 잘 염두에 두고 외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저분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잘하신 분이니까 영어의 유창함은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지만 앞으로는 요번에 경험을 가지고 정말 외교다운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바일링구어급으로 영어가 되더라도 그거를 모국어를 쓰고 통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어요. 과거 출입기자 때 얘기 들어보면 첫 번째는
인사말은 영어로 해서 상대방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건 예의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에 달려져 있는 국익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역으로 해서 언론과 우리 내부 조직원들한테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 이유가 또 있고, 두 번째는 굉장히 민감한 이런 그 외교 그 사절끼리의 그런 대화에 있어서는 즉각적으로 주고받는 영어 대화보다는 통역을 하면서 한번 숨을 고르면서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기 위해서 영어가 다 되더라도 일부러 통역을 쓰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매뉴얼이 더 적용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전에요. 우리 대사 대리와 만나고 주한미군 사령관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좀 미국 외교협회장, 하스 외교협회장 왔을 때 만난 장면 같은데 제가 보니까 통역이 아예 가운데 앉질 않네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의 영어 실력을 외교부에서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선택했는지 아니면 외교부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좀 외교부에서 좀 검토를 해서 영어를 잘 하시더라도 통역을 통해서 모두 발언 정도는 우리말로 하고 또 내부적으로 협상을 하거나 그럴 때는 내부에서 영어를 하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외교부에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최종 확인은 안 되는데 지하철 4호선 안내 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국말로 나오고 그다음에 다음 정차역은 뭐 어디다 하고 그다음에 영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하철 4호선 그 영어 안내 방송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예전에 1990년대 중반에 예. 했다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강 장관이 대학 졸업하고 제일 먼저 취업한 것이 한 방송사의 영어의 예. 프로그램 아나운서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영어는 뭐 그 대학교 동기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도 대학교 때는 너무 영어를 많이 쓰고 잘해가지고 상당히 기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말 영어 잘하는 건 확인됐고요. 영어 실력만큼 출중한 외교력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